미국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며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며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탐사보도 기자된 메카시입니다. 요즘 미국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현실감이 없지 않나요? 심지어 시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피켓을 든 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마치 전쟁 중인 나라의 식량 배급소 앞 풍경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그저 필수 식량이었던 계란이 사라진 것뿐이죠. 20년 경력의 탐사보도 기자로서 저는 수많은 위기 현장을 취재했어요. 중동의 전쟁터,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정치적 혼란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식품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혼란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일찍 그랜드 센트럴 근처 마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코너에 붙은 1인당 한 판 제한 안내문 아래로는 빈 선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어제는 개업한 지 30년 된 베이커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계란 없이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처음엔 사람들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란 하나 없어서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브루클린의 한 다이너 주인 마이크는 35년 영업하면서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줄 수 없었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일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나 베이킹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까지 계란은 단순한 식품 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던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만난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 하나? 우리에게 계란을.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이런 광경이 뉴욕뿐 아니라 보스턴과 시카고 그리고 LA 등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에서 농무부의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당장 취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인데 당연히 그럴듯한 대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더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고작 작은 계란 하나를 통해 한 나라의 힘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백악관 주변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모인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아닌 농무부 차관이 단상에 섰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브리핑이 시작되고 첫 5분간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조류 독감으로 인한 닭 폐사, 공급망 붕괴, 그리고 수입 경로 차단까지.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계란 수입 협상 중입니다. 순간 기자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계란을 부탁한다니 그것도 협상까지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사화하기 딱 좋은 건수였어요.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는데 계란 하나로 협상까지 해야 한다니 미국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죠. 차관은 한국이 최근 AI 기반 데이터 시스템으로 식량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조류 독감 대응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계란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다른 기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 세계 질서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서 CNN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제시카를 만났어요. 제시카는 이게 웃긴 일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안보가 무너진다는 거죠. 처음엔 그녀의 말이 과장되게 들렸지만 곧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됐어요. 백악관을 나와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계란 위기로 한국에 손 내밀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식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한국은 5년 전부터 AI를 이용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시스템은 생산량 예측부터 질병 발생 가능성,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구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죠.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추가 취재를 위해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조롱조의 기사가 아니라 왜 한국이 이런 위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백악관이 보였어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식량 위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을까 궁금했죠. 그런데 편집장은 또 다른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이번 사태까지 터져 엉망이라고 했죠. 당장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취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DC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지타운의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빵 굽는 향기로 가득했을 곳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계란 부족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그 옆 카페에서 만난 주인 마사는 25년간 이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아침 메뉴의 절반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직원 3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재료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지 직접 보는 순간이었어요. 믿기 어려웠죠. 그러고는 이스턴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평소 북적이던 계란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1시간 기다려도 계란을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슈퍼마켓 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어요. 계란 코너 앞에서 두 여성이 마지막 남은 계란 한 판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여성은 아픈 아이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손을 뻗었고 다른 여성은 자신이 먼저 집었다며 놓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고함 소리가 매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금발의 여성은 자신이 먼저 계란을 잡았다고 주장했고 갈색 머리 여성은 아이가 아파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울먹였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자신들도 그 계란을 차지하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슈퍼마켓 관리자 데이비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두 여성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주위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른 고객들이 몰려와 관리자를 둘러쌌어요. 한 남성이 데이비드의 셔츠를 움켜쥐며 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따졌고 다른 고객은 창고에 숨겨둔 계란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재고가 정말 없다고 본인도 아침부터 가족에게 줄 계란을 구하지 못했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고객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 노인은 데이비드를 향해 부자들에게만 팔려고 계란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며 지팡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취재하며
이게 단순한 물자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믿지 않았고 관리자나 당국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창고를 확인하자고 외쳤고 10명 정도의 고객이 직원 전용 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데이비드와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3명의 경찰관이 매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누군가 그들은 그저 먹을 것을 원할 뿐이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추가 인력을 요청했고 20분 후 무장한 경찰들이 매장을 완전히 비웠어요. 슈퍼마켓 입구에는 재고 소진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급하게 붙여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데이비드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30년 근무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재기, 싸움, 심지어 통제 불능 상태까지 경험했다고 해요.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식품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의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새 아이의 엄마 레이첼은 아이들에게 며칠째 계란을 못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계란 프라이와 오믈렛을 해달라고 성화라서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식탁 위의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제 기사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대한 심층 취재를 허가한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식품 위기로 한국의 구원 요청.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자로서는 이 사태의 깊은 뿌리를 파헤쳐야 했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국가안보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제 오랜 정보원 중 한 명이 보내준 자료였죠.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시스템으로 달걀이나 우유, 쌀, 그리고 채소와 고기 등 핵심 식재료를 전국 단위로 통제 및 안정화하고 있음.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점이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물이었어요. 미국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군사력과 기술은 물론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시스템까지 챙겼던 거죠.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씁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통 트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란 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였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미국은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통합식량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다음은 계란이 아니라 밀이나 육류 혹은 채소까지 기초식량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 높음.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미리 다운로드 해두었던 한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한 K푸드 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추적했습니다. 소비 패턴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고
AI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 방식은 정말 특이했어요. 그들은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방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위험 지역의 닭장을 격리하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던 겁니다. 효율성을 넘어 선제적 대응이라는 철학적 차이였어요. 비행 시간이 흐르며 제 기사의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계란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계란을 수입하는 것보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눈에 띄는 질서정연함에 먼저 놀랐어요. 뉴욕의 JFK나 LA의 LAX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심지어 식품 관련 취재를 위해 왔다는 제 말에 특별 검역 라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상세한 질문표를 건넸어요. 조류 독감 발생 지역 방문 여부, 농장 방문 계획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강남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평일 저녁이었지만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식품 코너로 가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계란 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이나 방목 그리고 오메가3 강화 계란까지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미국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저는 거기서 마트 매니저 김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식품 유통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국의 모든 마트와 유통센터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수요를 예측해 공급량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을 때도 이미 대체 공급망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우 씨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위기 대응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란 부족으로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믈렛과 계란찜 그리고 계란말이가 메뉴판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평행 우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며 매니저에게 한국은 계란 수급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지 물었더니 매니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라는 원칙이 식량 안보라는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이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충남의 대형 농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식량 시스템의 핵심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른 아침, 충남 천안의 대형 양계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국의 농촌 풍경을 마주하니 잠시 미국의 중서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착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새롬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외관부터 미국의 일반적인 농장과 달랐습니다. 깔끔한 흰색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뒤덮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방역을 위한 소독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농장 관계자 이태준 팀장은 제가 신은 신발까지 UV 소독을 거쳐야 한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장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닭장은 전통적인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온도와 습도 그리고
닭의 활동량과 사료 소비량, 심지어 닭의 체중 변화까지 모든 것이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곳의 모든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수집되어 AI가 분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란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닭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초기 징후를 포착한다고 했죠. 이 데이터는 전국의 다른 농장들과도 공유되어 조류독감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예방 시스템이었어요. 이 팀장은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짚어냈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관리 중심인 반면 한국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농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단순한 계란 생산이 아닌 국가 식량 안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이 하는 일이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표현했어요. 이런 의식은 우리 미국 농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농장을 나오면서 이 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장 운영 원칙을 넘어 하나의 국가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제 기사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단순히 계란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 안이 더 정확히는 이 철학이었습니다. 예방 중심, 국민 우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어요. 호텔에 돌아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계란 위기를 넘어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시스템과 철학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식품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내일은 63빌딩에서 그를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미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일찍 도착해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57층 고급 한식당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수도를 내려다보니 이 도시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70년 전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였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은 잿더미로 변했고 한강의 다리들은 모두 파괴되었다고 배웠죠. 그 잿더미 위에 이런 화려한 도시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전쟁 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첨단 빌딩들과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한강을 따라 이어진 공원들,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뉴욕도 물론 대단한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압축된 시간 속에서 진화한 도시 같았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했을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을 테니까요. 한강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가운데 한국식품정책국장 박민준 국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고 그의 답변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박 국장은 한국의 식량 관리 체계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 빠른 유통 사전 방역 같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는 동안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박 국장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식량 부족을 겪었던 과거의 고통이 오늘날의 철저한 대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전쟁, 식량 위기,
경제 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국가급 식량 관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농가 또 유통업체 심지어 소비자까지 모두가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더욱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세계 최강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계란을 사러 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의 반응은 의외로 겸손했어요. 배움도 외교의 한 형태라며 때로는 협력보다 모방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뉴욕에서 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편집장은 제 중간 보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오늘 결과를 궁금했죠. 심지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앉아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목은 고심 끝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할 건 달걀이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고를 보내고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로 뉴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출구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기사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특별판으로 실렸다는 소식을 전했고 수많은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CNN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당일 저녁 뉴스 특집으로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메이크업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모니터에서는 제 기사를 다루는 다양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식품 안보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중국 출신 애널리스트 왕 박사와 미국 식량안보 전문가 브라운 교수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왕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다며 중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주장했어요. 인구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소규모 모델은 미국에 적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니 미국이 배울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브라운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방 중심의 철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의 시스템은 규모가 크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점점 격화되어 진행자가 중재에 나설 정도였어요. 이 논쟁을 지켜보며 제가 취재한 내용이 단순한 기술적 비교를 넘어 국제적인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 기사가 의도치 않게 국제관계의 미묘한 긴장을 건드린 셈이었어요. 생방송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과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시스템에 투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때 왕 박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제 분석이 너무 감상적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은 결국 중국의 모델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AI 기술도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발언까지 이어갔어요. 브라운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의 K푸드 체인 시스템이 개발된 시기와 중국의 유사 시스템 도입 시기를 비교했어요. 한국이 최소 3년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반박은 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브라운 교수는 전 세계 식량 안보 지수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했고 그 지표에서 한국은 투명성 부문에서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왕 박사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중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회피했어요. 진행자가 질문을 반복했지만
그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별말을 못했죠.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농무부 장관실에서 내일 아침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온 나라가 제 기사와 인터뷰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농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를 상세히 읽었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2시간 넘게 이어진 미팅에서 저는 취재 과정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농무부 장관이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미국과 한국 식량 안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저에게도 참여를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계란 수입을 넘어 한국의 식량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미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장관은 이 결정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이 아닌 미국 식량 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자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는 것은 약점의 표시라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이를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지했습니다. 특히 식량 위기를 직접 겪은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신문사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빨리 계란 품귀 현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 태도라고 공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디서 배우든 미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다음 주 저는 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 다시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서재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일단 체포하고 봅시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 여권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감금시키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칸 지역 출신 소피아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를 한국인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 소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제가 어떻게 한국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태어났던 곳은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고향은 전쟁의 포화 속에 파묻힌 잿빛 풍경뿐이에요.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선명한 기억은 밤마다 울려 퍼지던 폭격 소리와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대피소로 뛰어가던 순간들이죠. 10살이 되던 해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강타한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부모님과 오빠를 잃었고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목숨만은 남겨두었죠. 그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저는 국경 근처 임시 난민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텐트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웠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인가 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리듬을 찾아갔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죠. 끼니를 위해 줄을 서고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줄을 서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어린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홀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그 아이는 라민이었죠. 저처럼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진 라민을 보는 순간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저 자신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라민을 동생처럼 돌보기 시작했죠. 비록 저 역시 어린아이였지만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루 배급량 중 더 많은 부분을 라민에게 나눠주고 밤에 악몽에 시달릴 때면 옆에서 달래주며 우리는 작은 가족이 되어갔어요. 난민 캠프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라민의 미소는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었죠. 그러나 난민 캠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원 물자는 줄어들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캠프 관리자들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죠. 아이들은 더 나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송되고 성인들은 다른 캠프로 분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15살로 성인 그룹에 속했고
라민은 아이들 그룹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라민이 저에게 속삭였죠. 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민을 태운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상실의 순간이었죠. 새로운 캠프에서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어도 문화도 달랐어요. 저는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죠. 난민 신분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캠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18이 되던 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었죠. 그 즈음 캠프에 새로운 한 여성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같은 사람은 불법 체류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 캠프에 머무르는 한 미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난민 캠프에서 제공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기적처럼 선발되었죠.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글자들, 들리지 않는 언어,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죠. 난민 캠프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죠. 좁은 기숙사에 4명이 함께 생활했고 하루 10시간 이상 미싱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새 삶의 시작이었기에 불평할 수 없었죠. 공장에서의 일과는 매일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7시부터 시작되는 근무를 위해 서둘러 나섰죠. 좁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필리핀 여성 마리아와 함께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둑한 새벽길, 우리는 각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묵묵히 걸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면 바로 작업대에 앉아 하루의 일을 시작했죠. 12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저는 종종 머릿속으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곤 했어요.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점심시간에는 한국인 동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가끔은 용기를 내어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닌 마음의 외로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배워야 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작은 노트북을 들고 공장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보며 독학했죠. 처음에는 문장 구조와 발음이 너무 낯설어 좌절감이 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배웠어요.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을 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기숙사로 돌아갈 때면 피곤함에 눈이 감겼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죠. 그러나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가끔 듣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말 또는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저를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김 여사님은 종종 집에서 만든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셨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점차 저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공장에서의 입지도 달라졌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중 유일하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사장님은 저를 중간 통역 역할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새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전달하고 그들의 고충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침묵하는 가운데 제가 용기를 내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 순간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사무실로 불러 한국어 책을 선물해 주시고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셨죠. 사장님은 언젠가 저에게 한국에서의 미래 계획을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칸 출신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저의 간절함,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사장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장 일을 계속하면서 무역 업무를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사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발칸 지역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유럽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제품을 유럽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장님의 지도 아래 무역 업무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제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열정적으로 배웠죠.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지만 점차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 나라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 나라의 회복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기적을 이룩한 한국인들의 정신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저처럼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저 역시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하며 힘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세대의 헌신과 인내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죠. 그들이 자신의 후손을 위해 희생했듯이 저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제가 가진 발칸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제품에 대한 지식을 결합해 유럽의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 제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발칸 지역과 주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제품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취급한 상품은 한국 믹스커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지만 한국식 믹스커피의 편리함과 달콤한 맛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죠. 분명 대박이 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쉽지 않았죠. 웹 디자인, 결제 시스템, 물류 관리 등 모든 것을 혼자 배워가며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나아졌죠. 사이트가 드디어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독일에 살고 있는 한 고객이 한국 믹스커피 세트를 주문했죠. 그 작은 주문이 제게는 큰 희망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배송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첫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했고 3년이 지나자 저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제품 전문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규직 직원 몇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꿈을 실현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 취득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저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꼈고 언젠가는 법적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귀화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했죠. 또한 재정 상태와 납세 기록 그리고 범죄 이력 등 모든 것이 꼼꼼히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난민 출신이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 심사를 보던 날 당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심사관들 앞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고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찾게 된 과정,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제 사랑과 헌신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심사관들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저는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에서 편지를 한 통 받을 수 있었죠.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권을 받던 날 저는 사무실에서 또 한 번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죠. 무엇보다 이제는 난민이라는 꼬리표 없이 당당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권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난민 캠프에서 헤어진 라민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간 매년 적십 자사를 통해 그의 소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고 그의 흔적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라민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죠. 터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라민을 찾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바로 라민이라는 것이었죠. 발칸 지역 난민 출신의 라민은 터키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스탄불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추는 듯 했어요. 수년간 찾아 헤매던 라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죠. 마리아는 메시지에 라민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선한 그러나 깊은 슬픔이 감춰진 눈빛이었죠. 마리아에 따르면 라민도 오랫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난민 캠프에서 자신을 돌봐준 누나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메시지 끝에 라민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즉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제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라민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도에 대해 진심을 담아 썼어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빨리 터키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난민 캠프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간들, 라민의 작은 손을 잡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배웅하던 가슴 아픈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곧장 터키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이스탄불에서의 숙소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출발 전날 저는 오랜만에 한국 여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난민 신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죠.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의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다양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순간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헤어진 지 15년, 그 사이 저와 라민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라민과 마지막으로 나눈 식사를 떠올렸어요. 난민 캠프에서 배급받은 빵과 수프를 나눠 먹으며 언젠가는 더 나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는 그저 어린아이의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비행기가 이스탄불 공항에 접근하면서 기장은 현지 시간과 날씨를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스탄불의 야경은 한강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한 이 고대 도시는 저처럼 여러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이스탄불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진한 남색 표지의 이 작은 책자는 이제 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난민 증명서를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당당한 한국 시민으로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죠. 이스탄불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라민과의 만남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의 만남이 어떨지 상상했죠. 그가 저를 알아볼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여러 줄로 나뉜 심사대 앞에서 저는 가장 짧은 줄을 선택했죠.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심사를 마치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라민과의 재회 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공항 밖에서 그를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 식사를 하면 좋을지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로 다가갔죠. 터키 출입국 관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여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질문과 스탬프만 찍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받아 펼치고 인적사항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이 출생지 항목에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발칸 지역 출신이라는 기록과 한국 국적 사이의 불일치가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여권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심사대 직원은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제 여권을 보여주며 뭔가를 물었죠.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권 심사는 몇 초면 끝나는데 이미 몇 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뒤에 선 사람들이 지루함과 의아함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제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죠. 마침내 직원은 제게 한국어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여권을 살펴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제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만 했어요.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2명의 공항 경찰이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쪽으로 안내하더니 신분 확인을 위해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저를 공항 한편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 많은 제복 입은 인원들이 있었죠. 책상 뒤에 앉은 상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제게 여권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여권을 건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여권을 세밀히 검사하더니 발칸 지역 출신이 어떻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냐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제가 말하는 도중에 여권의 각 페이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마치 위조 흔적을 찾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설명을 마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게 기다려달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라민에게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 20분 후 그 상급 직원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와 함께 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온 다른 직원도 있었죠. 그들은 제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죠. 제가 진짜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한 직원이 제게 다른 신분증이나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리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서로 터키어로 대화를 나누며 저를 마치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 신원에 의심이 간다며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저를 공항 내 특별신문실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죠. 그러면서 공항 경찰은 제 가방과 짐을 철저히 뒤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지금 화를 내거나 저항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한 경찰관이 갑자기 제 가방에서 찾은 스마트폰을 들고 왔죠. 그는 폰을 켜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폰을 열었고 그들은 즉시 제 갤러리와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까지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단으로 조사받는 것은 매우 불쾌했지만 저는 항의할 수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것만이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폰에서 라민의 아내 마리아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이 이메일들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경찰관들은 이것이 터키 내 불법 네트워크와의 연락 증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이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메흐메트는 경찰관의 말을 번역하며 그들이 제가 신분 세탁을 했다고 의심한다고 전했죠. 즉, 발칸 지역 난민 신분을 숨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터키로 들어와 불법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터키에서는 한국 여권을 통한 서류 위조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당국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를 다시 요청했어요. 한국 국적자로서 당연히 가진 권리였죠. 하지만 경찰관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연락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신문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통역관 메흐메트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터키가 최근 불법 입국과 위조 여권 문제로 매우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죠. 특히 제 상황처럼 출생지와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당국은 매우 의심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신문이 재개되었고 이번에는 더 강경한 어조로 진행되었죠. 한 경찰관은 메흐메트를 통해 제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잠재적인 간첩 또는 위장 망명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혐의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실제로 저를 그런 존재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죠. 새벽녘 경찰관들은 잠시 방을 나갔습니다. 메흐메트만이 저와 함께 남았죠. 그는 조용히 제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국은 제 신원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미 제 체류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 입국이 거부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여전히 난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죠. 경찰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신원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저는 공항 내 임시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체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금 시설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기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잠시 고민하더니 짧은 통화를 허락했죠. 그들은 제 전화기를 돌려주었고 저는 급히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되었고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사관 당직자는 제 이름과 여권 번호를 기록한 후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는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죠. 통화가 끝나자마자 경찰관들은 제 전화기를 다시 압수했어요. 그리고 저를 공항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시설이었죠. 그들은 저를 그중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 하나와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구금 상태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라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담당관이 직접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역시 한국이란 생각이 들었죠. 약 2시간 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준호 영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칠간의 고립과 불안 속에서 처음으로 친숙한 존재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김 영사는 저에게 한국어로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대사관이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영사는 터키 관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그는 저의 한국 국적이 합법적이며 한국 정부가 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죠. 또한 한국과 터키 간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언급하며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들은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제 경우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죠. 특히 발칸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영사는 차분하게 제 귀화 과정이 합법적이었으며 이는 한국법에 따라 완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어요. 대화가 영어와 터키어로 오가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 영사의 확고한 태도와 외교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터키 관리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터키 공항 보안 총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대사가 터키 외무부에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는 경찰관들을 보며 즉각 저를 풀어주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곧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직접 다가와 깍듯이 사과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모든 제한이 해제되고 제 소지품이 반환되었어요.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수많은 알림이 뜨더군요. 라민과 마리아에게서 온 걱정스러운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 부재중 전화까지. 저는 먼저 라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해결되었고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김영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뭐든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빨리 해결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이죠. 공항을 나서기 전 김영사는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침내 공항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느꼈어요. 한국 국적이 제게 단순한 법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체감했죠. 난민 시절에는 저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제 뒤에 서 있었고 그 힘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